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 일부 9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헨리 대시우드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인 대시우드 부인과 세 딸 엘리너, 메리앤, 마거릿이 남게 되죠. 헨리 대시우드는 세상을 떠나기 전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존 대시우드에게 이 네 모녀를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존 대시우드는 조금 이기적인 아내 페니의 영향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고 결국 처음 생각했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페니의 동생 에드워드 페러스와 엘리너 사이에는 서로 호감을 느끼는 기류가 흐르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페니는 대시우드 부인에게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시우드 부인은 세 딸과 더 이상 놀랜드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서식스에서 멀리 떨어진 데번셔의 바턴에 살고 있던 대시우드 부인의 사촌 존 미들턴 경이 자신의 영지 안에 있는 작은 시골 별장, 즉 코티지를 저렴한 세로 내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큰 수입이나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저렴한 세와 배려는 내 모녀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바턴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바턴에서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9장) 대시우드 모녀는 이제 바튼에 어느 정도 안락하게 자리를 잡았다. 집과 정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풍경이 차츰 눈에 익었고 놀랜드에서 그토록 큰 기쁨을 주던 일상적인 마음을 쏟는 일들도 다시 이어졌다. 아버지를 잃은 뒤에 놀랜드에서는 더 이상 온전한 즐거움을 찾기 어려웠으나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 첫 보름 동안 거의 날마다 들르던 존 미들턴 경은 집안에서 그다지 분주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지라 언제 찾아가도 그들이 늘 무언가에 열중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바턴 파크를 제외하면 찾아가는 집은 많지 않았다. 존 미들턴 경은 거듭 이웃들과 더 어울리라 권했고 마차는 언제든 쓰라며 재차 이야기했지만 대시우드 부인의 자존심과 독립심은 딸들을 사교계에 내보내고 싶은 마음을 눌렀다. 그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이상의 집은 방문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정했다. 그 범주에 드는 집도 몇 되지 않았고 그마저 모두 쉽게 왕래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코티지에서 약 2.5km쯤 떨어진 앨런엄 골짜기에는 예전에 말했듯 바턴 골짜기에서 갈라져 나온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오래되고 점잖아 보이는 대저택이 하나 있었다. 자매는 처음 산책을 나갔을 때 그 집을 발견했다. 놀랜드를 어딘지 닮은 기품이 있어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더 알고 싶게 만들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그 집의 주인은 평판이 좋은 노부인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몸이 몹시 약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들이 사는 고장은 아름다운 산책길로 가득했다.
코티지의 거의 모든 창문에서 보이는 높은 풀언덕들은 그 꼭대기에서 맞는 맑은 공기의 기쁨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골짜기 아래가 진흙으로 질퍽해 더 이상 걷기 어렵게 될 때면 그 언덕들은 더없이 반가운 대안이 되었다. 이틀 내리 퍼붓던 비로 집안에 갇혀 지내다 못해 어느 기억할 만한 아침, 메리앤과 마거릿은 그중 한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소나기가 스친 하늘 사이로 드문드문 햇살이 비쳤고 그 부분적인 맑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었다. 메리앤은 오늘은 오래도록 맑을 것이라 장담했고 위협하듯 떠있는 구름도 곧 산 위에서 거칠이라 단언했다. 그러나 날씨는 어머니와 엘리너의 붓과 책을 내려놓게 할 만큼 유혹적이지는 못했다. 결국 두 소녀만이 함께 길을 나섰다. 그들은 영랑하게 언덕을 올랐다. 파란 하늘이 잠깐이라도 보일 때마다 자기들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웃었다. 남서풍이 세차게 불어와 얼굴을 스칠 때면 그 생기 어린 바람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어머니와 엘리너의 조심스러움을 오히려 안쓰럽게 여겼다. 메리앤이 외쳤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세상에 있을까? 마거릿, 적어도 2시간은 여기서 걷자. 마거릿도 기꺼이 동의했고 그들은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웃음 띤 기세로 한동안 더 걸어나갔다. 그러나 2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머리 위에 구름이 한데 모이더니 세찬 비가 곧장 얼굴을 때렸다. 당황하고 실망한 채 그들은 마지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가까운 피난처는 오직 자기 집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한 가지 위안이 남아 있었다. 상황에 더없이 어울리는 위안이었다. 곧장 정원문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언덕길을 가능한 한 빠르게 달려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메리앤이 앞섰다. 그러나 한 번 잘못 디딘 발걸음에 그만 미끄러져 땅에 넘어지고 말았다. 뒤따르던 마거릿은 멈춰 세울 틈도 없이 그대로 비탈을 떠밀리듯 내려가 미처 언니를 돕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때 총을 들고 사냥개 2마리를 곁에 둔 한 신사가 언덕을 오르던 중이었다. 메리앤이 넘어진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자리였다. 그는 곧 총을 내려놓고 달려왔다. 메리앤은 몸을 일으키긴 했으나 발목을 접질린 탓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는 도움을 제안했으나 그녀가 사양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는 그녀를 가볍게 안아들고 비탈길을 내려왔다. 마거릿이 열어놓은 정원 대문을 지나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와 응접실 의자에 그녀를 앉혀놓고서야 팔을 거두었다. 엘리너와 어머니는 그 광경에 놀라 일어섰다. 두 사람의 눈은 동시에 그를 향해 고정되었고 놀라움과 함께 은근한 감탄이 스며 있었다. 신사는 뜻밖의 방문을 사과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말투는 솔직하면서도 품위가 있었고 그 비범하게 잘생긴 용모는 목소리와 표정 덕에 한층 더 빛을 띠었다. 설령 그가 나이가 많고 못생겼으며 무례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딸에게 베푼 친절만으로도 데시우드 부인의 감사는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아함이 더해지자 그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더욱 깊이 와닿았다. 그녀는 몇 번이나 거듭 감사를 표했고 특유의 부드러운 태도로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젖고 더러운 차림이라 사양했다. 데시우드 부인이 이름을 묻자 그는 윌럽이라 답했다. 현재는 앨런엄에 머물고 있으며 다음 날 데시우드 양의 안부를 여쭈러 찾아뵙는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덧붙였다. 그 제안은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그는 그날 내리 퍼붓는 빗속으로 다시 걸어나갔다. 그 모습마저도 한층 더 흥미를 더하는 듯 했다. 그의 남성적인 아름다움과 남다른 우아함은 곧 집안의 화제가 되었다. 메리앤을 안아들고 들어온 그의 용감함은 그의 빼어난 외모 덕분에 더욱 생기 있는 웃음을 자아냈다. 정작 메리앤은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가 그녀를 안아 올리는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집안에 들어선 뒤로는 제대로 시선을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충분히 보았으니 다른 이들의 감탄에 누구보다 뜨겁게 마음을 보태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의 모습과 태도는 그녀가 사랑하던 이야기 속 영웅의 형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격식 따위 없이 그녀를 곧장 안아들고 집으로 옮긴 그 신속함에는 재빠른 결단과 용기가 담겨 있어 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이 흥미로웠다. 이름도 좋았고 거처도 그들이 좋아하던 마을이었다. 무엇보다 남성의 옷차림 가운데 사냥 재킷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그녀는 새삼 깨닫게 되었다. 상상은 분주했고 생각은 달콤했다. 접질린 발목의 통증쯤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잠시 날이 개자마자 존 미들턴 경이 들렀다. 메리앤의 사고를 전해 들었고 곧이어 앨런엄에 윌럽이라는 이름의 신사가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 공세를 받게 되었다. 윌럽이라고? 존 미들턴 경이 외쳤다. 뭐 그가 지금 이 근처에 와 있단 말이야?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군. 내일 말 타고 가서 목요일 저녁에 식사하자고 청해야겠어. 그를 아시는 모양이군요. 데시우드 부인이 말했다. 알다마다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해마다 이곳에 내려옵니다. 어떤 청년인가요? 장담하건대 아주 괜찮은 친구입니다. 사냥 솜씨도 훌륭하고 영국에서 그보다 더 대담하게 말을 타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메리앤이 발끈했다. 그게 다예요? 가까이 지내보면 어떤 사람인데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는지 어떤 재능과 기질을 가졌는지도 알고 싶어요. 존 미들턴 경은 다소 난처해졌다. 아,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군. 하지만 유쾌하고 성격 좋은 친구야. 내가 본 사냥개 가운데 가장 예쁜 검은 암컷을 한 마리 데리고 있지. 오늘도 그 개를 데리고 나왔던가? 그러나 메리앤은 윌러비의 사냥개 빛깔에 대해서는 그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고 존경은 또한 윌러비의 마음의 빛깔을 메리앤에게 설명해 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인가요? 엘리너가 물었다. 어디의 출신인가요? 앨런엄에 집이 있나요? 이 질문에는 존 미들턴 경이 좀 더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었다. 윌러비는 이 고장에 자기 토지를 가진 사람은 아니며 앨런엄 코트의 노부인을 방문하는 동안에만 머무는 것이라 했다. 그 노부인은 그의 친척이며 장차 그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러니 꽤 붙잡아둘 만한 신랑감이란 말이지, 데스유드 양. 게다가 서머시셔에 제법 아담한 영지도 하나 있지. 내가 당신이라면
아무리 언덕에서 구르고 발목을 삐끗했다 해도 그를 여동생에게 순순히 내주지는 않겠어. 메리앤 양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혼자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다간 브랜든이 질투하겠어. 대시우드 부인이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 딸들 가운데 누구도 당신이 말하는 그 붙잡기 같은 일을 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부유한 남자라 해도 우리와 함께라면 안전하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 그는 존중받을 만한 청년인 듯해 다행이네요. 그와의 교류를 꺼릴 이유는 없겠죠. 존 미들턴 경이 거듭 말했다. 아주 괜찮은 친구입니다. 틀림없이. 지난 크리스마스에 파크에서 작은 무도회가 있었는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춤을 추더군요. 정말요? 메리앤의 눈이 반짝였다. 우아하게요? 또 기운차게요? 그렇고 말고 게다가 아침 8시에는 또 사냥하러 나가려고 일어났지. 그 점이 좋아요. 젊은이라면 그래야죠. 무엇을 하든 열정이 절제라는 걸 몰라야 해요. 피로 따위는 느낄 틈이 없어야죠. 아이고, 알겠어. 존 미들턴 경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에게 모자를 던질 참이군. 불쌍한 브랜드는 안중에도 없겠지. 존 미들턴 경? 메리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 그런 표현이 특히 싫어요. 재치인 양 쓰이는 상투적인 말은 모두 경멸해요. 남자에게 모자를 던진다거나 정복한다는 식의 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천박해요. 뜻도 거칠고 마음 씀씀이도 너그럽지 못해요. 한때는 기발하다고 여겨졌을지 몰라도 그 재치는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었어요. 존 미들턴 경은 그 꾸짖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해한 것처럼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정복을 꽤 하게 될 거야. 이래저래 말이야. 불쌍한 브랜든 벌써 마음을 빼앗겼던데 언덕에서 구르고 발목을 삐끗하는 소동이 아무리 있어도 브랜든은 모자를 던져볼 만한 신랑감이란 말이지. 10장 마거릿이 정확성보다는 우아함을 택해 구원자라 부르던 윌러비는 이튿날 이른 아침 코티지를 찾아와 직접 안부를 물었다. 대시우드 부인은 그를 단순한 예의 이상으로 맞았다. 존 미들턴 경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무엇보다 딸에게 베푼 친절에 대한 고마움이 그녀의 태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방문해서 오간 모든 것은 우연히 인연이 닿은 이 가족이 얼마나 분별 있고 세련되며 서로를 아끼고 또 집안이 화목한지를 그에게 확신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들의 외모에 대해서는 그는 이미 2번째 만남이 필요 없었다. 엘리너 대시우드는 맑고 섬세한 피부에 반듯한 이목구비 그리고 매우 단정한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메리앤은 한층 더 눈길을 끌었다. 언니만큼 완벽히 균형 잡힌 체형은 아니었으나 키가 큰 덕분에 더욱 인상적이었고 얼굴은 참으로 사랑스러워 흔히들 아름다운 아가씨라 부를 때 그 상투적인 칭찬이 여느 때만큼 과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피부는 제법 그을려 있었으나 투명한 기운 덕에 오히려 눈부셨고 이목구비는 또렷했으며 미소는 부드럽고 사람을 끌었다. 무엇보다도
그 짙은 눈동자에는 생기와 열정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먼저 나아가려는 듯한 뜨거운 빛이 깃들어 있어 그것을 마주하는 이의 마음까지 밝게 흔들어 놓았다. 처음에는 자신을 안아 옮겨준 이를 떠올리며 붉어진 얼굴 때문에 그 눈빛이 다소 누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곧 마음이 가라앉고 그가 완벽히 예의 바른 신사이면서도 동시에 솔직하고 활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엇보다 음악과 춤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선언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 뜨겁게 빛나는 동의의 눈길을 보냈다. 그 눈길 하나로 남은 시간 그의 말은 대부분 그녀를 향해 흐르게 되었다. 그녀가 마음을 쏟는 일을 하나만 꺼내도 대화는 저절로 이어졌다. 그런 주제가 오르면 그녀는 침묵할 수 없었고 수줍음이나 숨김도 없었다. 두 사람은 음악과 춤을 즐기는 마음이 서로 같음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의 일치가 아니라 그에 관한 판단 자체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발견에 용기를 얻어 메리앤은 책 이야기로 나아갔다. 자신이 사랑하는 작가들을 차례로 내세워 황홀한 기쁨으로 논했으니 25의 청년이라면 그 작품을 이전에 얼마나 무심히 대했듯 즉시 그 매력에 설복되지 않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두 사람의 취향은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같은 책을 숭배했고 같은 구절에 마음을 빼앗겼다. 혹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은 그녀의 논리와 눈빛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판단에 기꺼이 동의했고 그녀의 열정에 곧장 불을 붙였다. 방문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허물없이 말을 나누고 있었다. 그가 떠난 뒤 엘리너가 미소를 띠고 말했다. 메리앤, 오늘 아침은 꽤 성과가 있었네. 윌러비가 웬만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벌써 다 알아냈잖아. 카우퍼와 스콧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고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평가하는지도 확인했지. 포프를 필요 이상으로 떠받들지는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렇게 한 번에 이야기를 다 풀어버리면 다음에는 무슨 얘기로 친분을 이어가려는 거야?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림 같은 풍경에 대한 그의 견해도 재혼에 대한 생각도 다 알아내겠네. 그러고 나면 더 물을 것도 없겠어. 엘리너 언니! 메리앤이 외쳤다. 그게 공정한 말이야? 내 생각이 그렇게 빈약했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가 너무 편안했고 너무 기뻤고 너무 솔직했지. 예의라는 상투적인 규범을 모조리 어긴 셈이야. 감정을 숨기고 밋밋하고 지루하고 심지어는 꾸며야 했는데 말이야. 날씨와 도로 사정만 이야기하고 10분에 한 번씩만 입을 열었더라면 이런 핀잔은 듣지 않았겠지. 얘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엘리너에게 상처받을 거 없어. 언닌 그저 농담을 한 거야. 언니가 새로 만난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를 막고 싶어 했다면 내가 먼저 언니를 나무랐을 거야. 그 말에 메리앤의 마음은 금세 누그러졌다. 윌러비 또한 이 인연을 기쁘게 여기고 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두 사람 사이를 더 깊게 만들고 싶다는 분명한 바람으로 이어졌다. 그는 날마다 코티지를 찾았다. 처음에는 메리앤의 안부를 묻는 것이 구실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더 따뜻해지는 환대 속에서 그런 구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메리앤이 완전히 회복하자
핑계는 사라졌지만 방문은 멈추지 않았다. 메리앤은 며칠 동안 집안에 머물러야 했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답답하지 않은 머뭅이었다. 윌러비는 재능이 있고 상상력이 빠르며 기운차고 솔직하고 다정한 태도를 지닌 청년이었다. 그는 메리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꼭 맞는 인물이었다. 거기에 더해 사람을 끄는 용모와 타고난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리앤 자신의 열정에 자극받아 더욱 불붙고 있었다. 그 점이 무엇보다 그녀의 애정을 단단히 붙들었다. 그의 동행은 차츰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불렀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상당했고 낭독 또한 섬세함과 열정을 고루 갖추고 있어 에드워드가 아쉽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섬세한 울림을 충분히 전해주었다. 대시우드 부인의 눈에도 그는 메리앤이 보듯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다. 다만 엘리너만은 한 가지 마음에 걸렸다. 그는 매사에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숨김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점에서 유난히 메리앤과 닮아 있었다.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솔직한 판단을 내리고 마음이 끌리는 자리에서는 일반적인 예의를 뒤로 미루며 온통 한 사람에게만 몰두하고 세상의 관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조심성의 부족을 드러냈다. 아무리 그와 메리앤이 그것을 열정과 진실함의 증거라 주장한다 해도 엘리너는 그 점만은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메리앤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16살 반의 나이에 자신이 그려온 완전한 이상에 부합하는 남자를 결코 만나지 못하리라 절망했던 것은 얼마나 성급하고 부당한 판단이었는지를. 윌러비는 그 불행한 순간에도 또 그 뒤에 모든 밝은 상상 속에서도 그녀가 마음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그가 바라는 바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 또한 그가 물려받을 재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계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일을 바라고 기대하게 되었고 에드워드와 윌러비 두 사위를 얻게 되리라는 생각에 은밀히 자축하기까지 했다. 브랜든 대령의 마음은 처음에는 다른 이들이 먼저 알아차렸으나 사람들이 그 일에 흥미를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엘리너의 눈에 분명히 들어왔다. 사람들의 관심과 농담은 더 운 좋은 경쟁자에게로 쏠렸고 이전에는 근거 없이 그를 놀리던 말들이 이제는 실제로 그의 감정이 깊어지자 오히려 잦아들었다. 엘리너는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닝스 부인이 농담 삼아 떠벌렸던 그 감정이 이제는 정말로 동생을 향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질이 닮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애정이 쉽게 움트는 법이지만 성격이 이토록 다른데도 브랜든 대령의 마음이 조금도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엘리너를 더욱 염려하게 만들었다. 25의 활달한 청년과 맞서 35의 말수 적은 신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엘리너는 그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도 못했으나 그렇다고 상처받기를 바랄 수도 없었다. 차라리 무심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좋아했다. 그의 근엄함과 과묵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심을 끄는 인물이었다. 태도는 진지했으나 부드러웠고 침묵은 타고난 음울함이라기보다 어떤 오래된 상처가 남긴 그늘처럼 보였다. 존 미들턴 경이
과거의 실망과 불행을 암시한 적이 있었고 그것은 엘리너가 그를 불운한 사람으로 여기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그를 존중했고 또 연민했다. 아마도 엘리너는 윌러비와 메리앤이 브랜든 대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활달하지도 젊지도 않다는 이유로 그의 장점을 애써 낮추려 드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를 더 연민하고 더 존중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그들 셋이 함께 브랜든 대령을 화제로 삼았을 때 윌러비가 말했다. 브랜든은 말이죠. 누구나 칭찬은 하지만 정작 관심은 두지 않는 분입니다. 반갑게는 맞아도 항상 함께 앉아 이야기하려 하진 않죠. 저도 그 사람을 딱 그렇게 생각해요. 메리앤이 외쳤다. 그걸 자랑처럼 말하지는 말아줘. 엘리너가 차분히 말했다. 두 사람 다 부당해요. 파크의 가족들은 그를 매우 존중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만나면 일부러 나누려고 애써요. 윌러비가 웃으며 말했다. 대시우드 양께서 그렇게 편을 들어주신다면 그분께는 큰 힘이 되겠죠. 그러나 다른 분들의 존중이라니 오히려 그것이 모욕 아닐까요? 레이디 미들턴이나 제닝스 부인 같은 분들께 칭찬을 받느니 차라리 누구에게든 무관심을 받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엘리너가 응수했다. 그렇다면 윌러비 씨나 메리앤 같은 사람들이 흉을 보는 건 오히려 칭찬이 되겠네요. 그분들이 분별력이 없다면 두 사람은 편견과 불공정에 지나치시니까요. 엘리너 언니, 보호하는 분 편을 드느라 제법 날이 서 있네? 네 말대로라면 그 보호하는 분은 분별 있는 사람이야. 난 언제나 분별에 끌리거든. 30에서 40 사이의 남자라 해도 말이야. 그는 세상을 많이 보았고 외국에도 다녀왔고 책도 읽었고 생각하는 마음을 지녔어. 여러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언제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답해 주었지. 그러니까 동인도는 덥고 모기가 많다는 이야기나 들려주셨겠지. 그런 걸 물었다면 아마 그렇게 대답했겠지. 하지만 그런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 어쩌면 나보부와 금화, 가마의 존재쯤은 말씀해 주셨을지도 모르죠. 브랜든 대령의 고견은 적어도 윌러비 씨의 너그러움보다는 더 멀리 닿아 있는 듯하네요. 그런데 어째서 그분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건가요? 싫어하다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존중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좋은 평은 듣지만 정작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분이죠. 쓸 수 있는 돈은 넉넉하고 쓸 시간도 넉넉하고 해마다 새 외투 2벌쯤은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더해 재능도 취향도 열정도 없어. 지성에는 번뜩임이 없고 감정에는 불꽃이 없고 목소리에는 울림도 없지. 두 사람은 그의 결점을 한꺼번에 몰아서 단정해버려요. 그것도 거의 상상에 기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칭찬은 그래서 더 차분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난 다만 그가 분별 있고 예의 바르며 식견도 있고 태도가 온화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대시우드 양, 지금은 저를 너무 몰아붙이시는군요. 이성으로 저를 설득하려 하시다뇨.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전 여전히 고집을 부릴 겁니다. 브랜든 대령을 싫어하는 데에는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3가지 있거든요. 제가 맑기를 바랄 때 비를 예고했고 제 마차의 높이를 흠잡았으며 제 갈색 안마를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성품이 다른 점에서는 흠잡을 데 없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고백의 대가로 그를 싫어할 자유만은 허락해 주셔야겠죠. 11장. 대시우드 부인과 두 딸은 처음 데번셔에 왔을 때 머지않아 이처럼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고는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다. 초대가 잦고 손님이 끊이지 않아 차분히 시간을 들여 무언가에 몰두할 여유가 거의 남지 않을 줄은 더더욱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했다. 메리앤이 회복되자 존 미들턴 경이 미리부터 구상해 두었던 온갖 유흥 계획이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파크에서의 작은 무도회가 시작되었고 10월에 변덕스러운 날씨가 허락하는 한 물놀이 모임도 자주 열렸다. 이런 자리마다 윌러비는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 특유의 자연스러운 친밀함은 그와 대시우드 가족 사이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기에 알맞았다. 그는 메리앤의 빛나는 장점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를 얻었고 자신의 열렬한 감탄을 숨기지 않았으며 메리앤 또한 그를 향한 애정을 행동 하나하나로 분명히 드러냈다. 엘리너는 두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두어 번쯤 조심스럽게 메리앤에게 절제를 권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메리앤은 진실한 감정에 수치심이 따르지 않는 한 그것을 숨기는 일을 혐오했다. 본래 나무랄 데 없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진리를 상투적이고 잘못된 예의에 굴복시키는 일처럼 여겨졌다. 윌러비 또한 같은 생각이었고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그 신념을 그대로 드러냈다. 윌러비가 있는 자리에서 메리앤의 눈에는 다른 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기발했다. 파크에서의 저녁이 카드놀이로 끝나면 그는 그녀에게 좋은 패가 돌아가도록 은근히 판을 유리하게 만들었고 춤이 밤에 오락이 되면 절반 가까운 시간을 그녀와 짝지어 보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와 몇 곡을 추게 될 때에도 둘은 서로 가까이 서서 다른 누구와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당연히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그러나 비웃음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도발조차 되지 못했다. 대시우드 부인은 그들의 감정에 온전히 공감했다. 그 열기가 지나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젊고 뜨거운 마음이 지닌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다. 이 시기는 메리앤에게 참으로 행복한 계절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윌러비에게 기울어 있었고 서식스에서 가져온 놀랜드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또한 그와 함께하는 지금의 집이 주는 매력 덕에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누그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너의 행복은 그만큼 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리 편안하지 않았고 이 모든 유흥 속에서 느끼는 기쁨도 온전하지 못했다. 이곳에는 그녀가 두고 온 것을 대신해 줄 벗이 없었고 놀랜드를 덜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레이디 미들턴도 제닝스 부인도 그녀가 그리워하는 대화를 대신해 줄 수는 없었다. 제닝스 부인은 끊임없이 말을 쏟아냈고 처음부터 엘리너를 유난히 따뜻하게 대해주었기에 그녀는 그 긴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했다. 이미 자신의 인생사를 3-4번 반복해 들려주었고 엘리너의 기억력이 조금만 더 뛰어났더라면
제닝스 씨의 마지막 병환과 임종 직전 아내에게 남긴 말까지도 아주 일찍부터 줄줄이 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레이디 미들턴이 어머니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저 더 말이 적다는 것뿐이었다. 엘리너는 조금만 지켜보아도 그녀의 침착함이 사려 깊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남편과 어머니를 대하듯 그들을 대했고 그러니 친밀함을 기대할 수도 바라지도 않게 되었다. 그녀는 어제 한 말을 오늘도 되풀이했고 오늘 한 말을 내일도 할 사람이었다. 그 단조로움은 변함이 없었다. 기분조차 늘 한결같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여는 파티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격식에 맞게 갖추어지고 두 아들을 곁에 둘 수 있을 때에만 참여했으며 그 자리에서 집에 앉아 있을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대화에 거의 보탬이 되지 않아 때로는 말썽 많은 아이들을 걱정하는 목소리 덕분에야 비로소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떠오를 정도였다. 엘리너가 새로 사귄 사람들 가운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고 느낀 이는 브랜든 대령뿐이었다. 재능을 존중할 수 있고 벗으로 가까이 지낼만 하며 함께 있으면 조용히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윌러비는 처음부터 그 범주에 들지 않았다. 엘리너의 감탄과 호의, 심지어 이미 한 식구처럼 여기는 마음까지도 그에게 기울어 있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메리앤의 연인이었고 그의 관심은 온전히 그녀에게 속해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서 고른 우정이나 여유로운 동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조금 덜 눈에 띄는 인물이라도 연인이 아니라면 더 널리, 더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었을 것이다. 브랜든 대령은 불행히도 메리앤에게서 그런 격려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메리앤의 무심함을 대신해 엘리너와의 대화 속에서 가장 큰 위안을 찾았다. 엘리너는 그가 이미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수록 그를 더욱 안쓰럽게 여겼다. 그런 추측은 어느 날 저녁 파크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이들이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레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뒤 메리앤을 바라보던 브랜든 대령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의 여동생께서는 두 번째 사랑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네, 엘리너가 답했다. 메리앤의 생각은 대개 낭만적인 쪽에 기울어 있죠. 낭만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감정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기시는 듯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다만 그런 생각이 아버지의 삶과는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는 2번 사랑하시고 2번 결혼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몇 해가 지나 세상을 조금 더 보고 나면 메리앤의 생각도 자연스레 다듬어질 거예요. 지금처럼 그녀 자신만이 옹호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설명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자리 잡겠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젊은 마음의 편견에는 또 그 나름의 사랑스러움이 있어 그것이 보다 일반적인 생각에 밀려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아쉬워집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메리앤과 같은 감정에는 열정의 매력이나 세상 물정 모름으로도 상쇄되지 않는 불편함이 따라요. 그런 사고방식은 자칫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분별을 가볍게 여기는 쪽으로 기울기 쉬운 법이죠. 전 오히려 그녀가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여동생께서는 사정이 어떠하든 두 번째 사랑은 허락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첫 선택이 상대의 변심 때문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 마음을 닫고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메리앤의 원칙을 세세히 아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그녀가 두 번째 사랑을 용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했다. 그것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변화, 완전한 감정의 전환이라니. 아니, 그런 변화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젊은 마음에 섬세한 낭만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지나치게 흔하고 또 위험하기까지 한 생각이 들어서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때 기질과 생각이 아가씨의 여동생과 매우 닮은 한 여인을 알았습니다. 사고하고 판단하는 방식도 비슷했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변화, 잇따른 불행한 사정으로 인해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스스로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 여긴 듯했다. 그의 표정은 엘리너가 미처 떠올리지 않았을지도 모를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그가 스스로 입을 다물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아무 의심 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무심히 흘러나왔음을 드러내 보였고, 그로써 엘리너의 상상은 자연스레 과거의 애틋한 기억 쪽으로 이어졌다. 엘리너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메리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활달한 상상력은 즉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애잔하고 불행한 사랑의 순서로 뚜렷이 배열되었을 것이다. 12장. 이튿날 아침 엘리너와 메리앤이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메리앤은 더없이 들뜬 얼굴로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을 털어놓았다. 이미 메리앤의 경솔함과 즉흥적인 기질을 잘 알고 있던 엘리너조차 이번에는 그 지나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윌러비가 말 한 피를 선물했다는 것이었다. 서머시셔의 자기 영지에서 직접 기른 말로 여성이 타기 좋도록 기른 말이라고 했다. 어머니의 계획에는 애초에 말을 둘 생각이 없었다는 점도, 이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마부를 둘 다른 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그러자면 마구간까지 지어야 한다는 점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메리앤은 망설임 없이 선물을 받아들이고는 황홀한 기색으로 그 사실을 전했다. 윌러비가 곧 마부를 서머시셔로 보내 말을 데려오게 할 거야. 말이 오면 우린 매일 말을 타러 나갈 수 있어. 엘리너 언니도 나랑 함께 탈 수 있어. 상상해봐. 이 언덕을 달릴 때 얼마나 멋지겠어? 그렇게 행복한 상상에서 깨어나 뒷달을 열어 현실을 생각하라는 일은 그녀에게 몹시 가혹한 일이었다. 한동안 그 불편한 진실들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하인 하나 더 두는 비용쯤이야 대수롭지 않다며 엄마도 분명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고, 마부의 말은 파크에서 빌리면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마구간이야 간이 헛간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덧붙였다.
엘리너는 조심스럽게 그처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남자에게서 그런 선물을 받는 일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 말은 메리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엘리너 언니는 착각하고 있어. 내가 윌러비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야. 알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난 그를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아. 언니와 엄마를 빼고는 말이야. 친밀함을 결정하는 건 시간이나 기회가 아니야. 오직 마음이야. 어떤 사람들은 7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7일만으로도 충분해. 차라리 오빠에게서 말을 받는 것이 더 부적절하다고 느낄 거야. 우린 수년을 함께 살았지만 난 오빠를 거의 몰라. 하지만 윌러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서 있어. 엘리너는 더는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겼다. 이처럼 예민한 문제에서 정면으로 반대하면 메리앤은 오히려 자기 생각에 더 단단히 매달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대신 엄마를 향한 애정을 조심스레 일깨우며 만일 이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관대한 엄마가 떠안게 될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그 말은 결국 메리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엄마에게 이런 무모한 친절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그 제안을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다음에 윌러비를 만나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 그날 윌러비가 코티지를 찾았을 때 엘리너는 메리앤이 낮은 목소리로 실망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사정을 조용히 설명했고 그 이유는 그가 더 말할 여지를 남기지 않을 만큼 분명했다. 그러나 그의 아쉬움은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진지하게 유감을 표한 뒤 같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메리앤, 그 말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은 탈 수 없을 뿐이죠. 당신이 바턴을 떠나 더 오래 머물 집을 꾸리게 되는 날까지 제가 맡아두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퀸 맵이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이 말은 모두 엘리너의 귀에 들어왔다. 그 문장 전체, 그것을 말하는 태도, 그리고 여동생을 성으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만 부르는 방식 속에서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이 이미 깊이 굳어 있음을 분명히 읽어냈다. 그 순간부터 엘리너는 그들이 서로 약속한 사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솔직한 기질의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까지 숨겨두었다는 점이 오히려 놀라울 뿐이었다. 이 일은 다음날 마거릿의 말로 한층 더 분명해졌다. 전날 저녁 윌러비가 코티지에 머물렀고 한동안 응접실에 메리앤과 단둘이 남겨졌던 마거릿은 스스로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한 얼굴로 언니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엘린 언니! 마거릿이 흥분하여 속삭였다. 메리앤 언니에 대해 말해줄 엄청난 비밀이 있어. 분명히 말해두는데 메리앤 언니는 곧 윌러비 씨와 결혼하게 될 거야. 엘리너는 웃으며 대답했다. 넌 두 사람이 하이처치 다운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거의 매일 그렇게 말했지. 알게 된 지 일주일도 되기 전에 메리앤이 그의 초상화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확신했었잖아. 그런데 그건 결국 큰 할아버지의 작은 초상화였지.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달라. 이번엔 확실해. 윌러비 씨가 메리앤 언니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거든. 말 조심해, 마거릿. 그게 혹시 윌러비 씨 쪽 큰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지 않겠어? 아니야, 언니. 정말 메리앤 언니 거야. 내가 직접 봤어.
어젯밤 차를 마신 뒤 언니랑 엄마가 방을 나가자마자 두 사람이 아주 빠르게 속삭이며 이야기했어. 윌러비 씨가 무언가를 간청하는 것 같았고, 그러더니 가위를 집어들어 메리앤 언니의 머리카락을 길게 한 가닥 잘라냈어. 머리가 등에 흘러내려 있었거든. 그리고 그걸 입 맞추고는 하얀 종이에 곱게 싸서 수첩에 넣었어. 이처럼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서야 엘리너는 더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그 장면은 이미 그녀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과 완벽히 어울리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거릿의 눈썰미가 언제나 이처럼 유익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파크에서 제닝스 부인이 엘리너가 마음에 두고 있는 청년의 이름을 캐묻기 시작했을 때였다. 오래전부터 그녀의 큰 호기심거리였던 질문이었다. 그때 마거릿은 언니를 힐끗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말하면 안 되지, 엘리너 언니? 당연히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엘리너도 함께 웃어보려 했지만 그 웃음은 무척 힘겨웠다. 마거릿이 떠올린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제닝스 부인의 농담 속에 오르내리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할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메리앤은 언니의 곤란을 진심으로 느꼈지만 도와주려다 오히려 일을 키웠다. 얼굴을 붉히듯 마거릿에게 따지듯 말했다. 무슨 짐작을 했든 그걸 함부로 말할 권리는 없어. 난 아무 짐작도 한 적 없어. 마거릿이 즉시 반박했다. 그건 메리앤 언니가 나한테 말해준 거잖아. 이 말은 사람들을 더 크게 웃게 만들었다. 마거릿은 더 말해보라는 재촉을 받았다. 아이고, 제발 좀 자세히 말해줘. 제닝스 부인이 말했다. 그 신사의 이름이 뭐지? 말하면 안 돼요, 부인. 하지만 전 알아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요. 그래. 우리도 어디 있는지는 알 것 같네. 놀랜드 자기 집에 있겠지. 교구 부목사이려나? 아니에요.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마거릿! 메리앤이 버럭 외쳤다. 이건 네가 지어낸 이야기야. 그런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최근에 죽었나 보지, 메리앤 언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름은 F로 시작했어. 그 순간 비가 아주 세차게 오는군요 하고 말해준 레이디 미들턴에게 엘리너는 깊이 감사했다. 그 말이 자신을 배려해서 나았다기보다는 남편과 어머니가 즐기는 이런 저속한 농담을 그녀가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어쨌든 그 날씨에 대한 화제는 곧 브랜든 대령에 의해 이어졌고 그는 언제나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세심히 살폈다. 두 사람은 비 이야기를 길게 나누었다. 윌러비는 피아노를 열고 메리앤에게 연주를 청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애써 화제를 돌리려 한 끝에 그 문제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러나 엘리너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에는 다음날 외출할 계획도 세워졌다. 바턴에서 2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름다운 저택을 구경하러 가자는 것이었다. 브랜든 대령의 매형의 소유지였는데 주인이 해외에 있어 대령의 주선 없이는 볼 수 없는 곳이었다. 정원이 매우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존 미들턴 경은 그 칭찬에 특히 열을 올렸다. 지난 10년 동안 매 여름마다 적어도 2번은 그곳을 방문하는 모임을 조직했으니 그의 판단도 어느 정도는 믿을만 했다.
넓은 호수가 있어 아침에는 배를 타기로 했고 차가운 음식을 준비해가며 지붕이 없는 마차만 이용하고 그야말로 완전한 유언의 방식으로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몇몇은 이 계절에 그런 나들이가 무모하지 않은지 염려했다. 최근 보름 동안 매일같이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이미 감기에 걸려있던 대시우드 부인은 엘리너의 권유에 따라 집에 남기로 했다. 13장 휘트엘로 가기로 한 소풍은 엘리너가 마음속으로 그려두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다. 그녀는 옷이 흠뻑 젖고 몹시 지치며 혹여 놀랄 일까지 생기리라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르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들은 아예 떠나지도 못했다. 10시가 되자 일행은 모두 파크에 모였다. 그곳에서 아침을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렸지만 구름이 서서히 흩어지고 햇살이 간간히 비추어 아침은 오히려 기대를 품게 할 만큼 나쁘지 않았다. 모두 들떠 있었고 웬만한 불편과 고생쯤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기세였다. 아침 식사 도중에 편지들이 들어왔다. 그중 한 통은 브랜든 대령 앞으로 온 것이었다. 그는 봉투를 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고 곧장 방을 나섰다. 브랜든 경에게 무슨 일이죠? 존 미들턴 경이 물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쁜 소식이 아니길 바라요. 레이디 미들턴이 말했다. 브랜든 대령이 제 식탁을 그렇게 급히 떠날 만큼이라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요. 약 5분쯤 지나 그가 돌아왔다.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대령?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닝스 부인이 물었다. 전혀 아닙니다, 부인.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비뇽에서 온 편지인가요? 혹시 동생분의 병세가 더 나빠졌다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런던에서 온 것으로 그저 업무에 관한 편지입니다. 업무라니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얼굴이 변하셨나요? 자, 대령. 이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머니, 레이디 미들턴이 나무라듯 말했다. 말씀을 가려 하셔야죠. 그러나 제닝스 부인은 딸의 타박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혹시 사촌 페니가 결혼했다는 소식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온 편지인지 알겠네요, 대령. 그분은 잘 계시겠지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인? 그는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누구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는 더는 응답하지 않고 레이디 미들턴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런 편지를 받게 되어 유감입니다. 곧바로 런던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런던이요? 제닝스 부인이 외쳤다. 이 계절에 런던에 무슨 볼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휘트웰을 방문하시려면 제 동행이 필요할 터인데 그 점이 더욱 마음에 걸립니다. 이 말은 일행 모두에게 큰 타격이었다. 브랜든 씨, 저택 관리인에게 쪽지 한 장만 써보내시면 안 될까요? 메리앤이 조급하게 물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우린 가야 합니다. 존 미들턴 경이 말했다.
이렇게 다 와놓고 미룰 수는 없죠. 브랜든, 내일까지는 런던에 가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하루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닝스 부인이 끼어들었다. 미룰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해 보죠. 돌아와서 떠나셔도 6시간 이상 늦어지진 않을 겁니다. 윌러비가 말했다. 1시간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너는 윌러비가 메리앤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꼴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브랜든 씨가 딱 그런 분입니다. 아마 감기 걸릴까 걱정이 되셨겠죠. 빠져나가려고 이런 편지를 꾸며낸 게 아닐까요? 50기니를 걸어도 좋습니다. 그 편지 본인이 직접 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메리앤이 맞장구 쳤다. 브랜든, 한 번 마음먹으면 안 바뀌는 건 예전부터 알죠. 존경이 말했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뉴턴에서 캐리 양들도 왔고 대시우드 양들도 별장에서 걸어왔고 윌러비 씨는 오늘 휘트웰에 가려고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단 말입니다. 브랜든 대령은 다시 한번 일행을 실망시키게 된 데 대한 유감을 표했으나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십니까? 런던 일을 마치시는 대로 바턴에 꼭 들르셔야 해요. 레이디 미들턴이 덧붙였다. 휘트웰 소풍은 그때로 미루죠.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약속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존경이 외쳤다. 주말까지 안 오시면 제가 직접 모셔오겠습니다. 그래. 제닝스 부인이 거들었다. 그때 가서 무슨 일인지도 알아내고. 그때 브랜든 대령의 말이 준비되었다는 전갈이 왔다. 말을 타고 런던까지 가시는 건 아니겠죠? 존경이 물었다. 아닙니다. 호니턴까지만 갑니다. 거기서 역마차를 타고 갈 겁니다. 결심이 확고하시다면 무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바뀌길 바랍니다. 정말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일행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엘리너 양, 이번 겨울에 런던에서 동생분들과 함께 뵐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더 오래 작별해야겠군요. 메리앤에게는 고개만 숙였을 뿐 말은 하지 않았다. 대령,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인지 한마디만 해주고 가요. 제닝스 부인이 외쳤다. 그는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한 뒤 존경과 함께 방을 나갔다. 이제까지 예의상 억눌러 두었던 불평과 탄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렇게 허무하게 계획이 무산되다니 모두가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도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가. 제닝스 부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정말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물론이지. 윌리엄스 양 때문일 거야. 윌리엄스 양이 누구죠? 메리앤이 물었다. 어머, 몰라? 분명 들어봤을 텐데.
대령의 친척이야. 아주 가까운 친척이지. 얼마나 가까운지는 젊은 아가씨들 앞이니 굳이 말하진 않겠어.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엘리너에게 속삭였다. 대령의 사생아야. 정말인가요? 그럼 쳐다보는 눈매가 어찌나 닮았는지 아마 전 재산을 그 아이에게 남길걸. 존 미들턴 경이 돌아오자 그는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곧 덧붙였다. 이렇게 다 모였는데 그냥 흩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야죠. 잠시 상의한 끝에 참된 행복은 휘트엘에서만 누릴 수 있겠지만 그의 못지않은 마음의 위안쯤은 시골을 드라이브하며 얻을 수 있으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차들이 불려 나왔다. 윌러비의 마차가 맨 앞에 섰고 메리앤은 그 마차에 오르며 그날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는 공원을 가로질러 꽤 빠른 속도로 달렸고 둘은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른 일행이 모두 돌아온 뒤였다. 두 사람은 드라이브에 몹시 만족한 듯 보였으나 어디를 다녀왔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는 오솔길을 따라 달렸고 다른 분들은 언덕 쪽으로 가셨다는 말만 덧붙였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에는 무도회를 열기로 정해졌고 하루 종일 모두가 한껏 유쾌하게 보내기로 합의했다. 캐리 집안 사람들도 몇 명 더 저녁 식사에 합류하여 식탁에는 20명 가까이 둘러앉았다. 존경은 그 광경을 대단히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윌러비는 늘 그렇듯 엘리너와 메리앤 사이에 앉았다. 엘리너의 오른편에는 제닝스 부인이 자리했다.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닝스 부인은 몸을 기울여 윌러비와 엘리너의 등 뒤로 얼굴을 내밀며 메리앤에게 일부러 둘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소용없어. 오늘 아침 어디 다녀왔는지 다 알아냈다고. 메리앤은 얼굴을 붉히며 급히 물었다. 아, 그게 어디였을까요, 대체? 저희는 제 마차를 타고 나가셨다는 건 이미 알고 계셨죠? 윌러비가 태연하게 말했다. 알고 말고요, 이 뻔뻔한 양반. 제닝스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당연히 알지. 그래서 어디를 갔는지 꼭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지. 메리앤 양, 그 집은 마음에 드셨나? 꽤 큰 저택이던데. 내가 6년 전에 갔을 때는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 내가 다시 방문할 때쯤엔 새로 꾸며두겠지. 메리앤은 몹시 당황해 고개를 돌렸다. 제닝스 부인은 크게 웃었다. 그리고 엘리너는 그녀가 실제로 자기 하녀를 시켜 윌러비의 마부에게 물어보게 했으며 그 결과 두 사람이 앨런햄에 가서 정원을 거닐고 저택 안을 두루 둘러보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엘리너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기 어려웠다. 윌러비가 그런 방문을 제안했을 리도 메리앤이 동의했을 리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미스 부인이 저택에 머무는 동안이었고 메리앤은 그 부인과 전혀 안면이 없었다. 식사 자리를 떠나자마자 엘리너는 그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제닝스 부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랐다. 메리앤은 언니가 믿지 못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화를 냈다.
왜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야, 엘린 언니? 그 집을 보고 싶다고 말한 적 언니도 여러 번 있었잖아. 맞아, 메리앤. 하지만 스미스 부인이 계신데 윌러비 씨와 단둘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 저택을 보여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윌러비 씨뿐이야. 게다가 오픈 마차였으니 다른 동행을 더할 수도 없었고. 난 태어나서 그렇게 즐거운 아침을 보낸 적이 없어. 엘리너는 차분히 말했다. 즐거웠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행동이라는 뜻은 아니야. 아니야, 언니. 오히려 그게 증거야. 만약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면 난 그 순간에 분명히 느꼈을 거야. 우리는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때는 절대로 즐겁지 않잖아. 하지만 이미 제닝스 부인의 무례한 농담거리가 되었어. 이제라도 네 행동이 신중했는지 생각해보지 않겠니? 제닝스 부인의 농담이 잘못의 기준이라면 우린 매 순간 죄를 짓고 있는 셈이지. 난 그분의 비난도 칭찬도 조금도 개의치 않아. 스미스 부인의 땅을 거닐고 저택을 본 게 뭐가 잘못이야? 언젠가는 그 집이 윌러비 씨의 것이 될 텐데. 그리고 설령 언젠간 네 것이 된다 해도 지금 한 행동이 정당해지는 건 아니야. 메리애는 그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 붉어짐은 상처라기보다 은근한 기쁨에 가까웠다. 10분가량 깊이 생각하더니 다시 엘리너에게 다가와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언니, 엘러남에 간 건 조금 경솔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윌러비 씨가 꼭 보여주고 싶어 했어. 정말 매력적인 집이야. 2층에 아주 예쁜 응접실이 하나 있어. 평소에 쓰기 딱 좋은 아늑한 크기인데 가구만 현대식으로 바꾸면 얼마나 멋질지 몰라. 모퉁이 방이라 창이 양쪽으로 나 있어. 한쪽으로는 집 뒤편에 잔디 구기장 너머로 경사진 숲이 내려다 보이고 다른 쪽으로는 교회와 마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주 감탄하던 저 당당한 언덕들이 보여. 지금 가구는 너무 황량해서 그렇게 괜찮아 보이진 않았지만 윌러비 씨 말로는 200파운드쯤 들이면 영국에서 가장 근사한 여름방 중 하나가 될 거래. 엘리너가 다른 이들의 방해만 받지 않았더라면 메리애는 그 저택의 모든 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묘사했을 것이다. 14장 브랜든 대령이 파크에서 갑작스레 방문을 끝내고 떠난 일, 그리고 그 이유를 끝까지 밝히지 않은 태도는 제닝스 부인의 마음을 이틀 사흘 내내 사로잡았다. 그녀는 원래도 남의 출입과 사정을 유난히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으니 놀라움 또한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뭔가 아주 우울한 일이 분명해. 그녀는 말했다. 얼굴에 다 쓰여 있더라고. 참 안 됐어. 혹시 형편이 나빠진 건 아닐까? 델라포드 영지는 연 수입이 2,000파운드를 넘지 못한다던데. 형이 남긴 재산도 엉망이었다잖아. 분명 돈 문제로 급히 불려간 게 아닐까? 아니면 윌리엄스 양 때문일지도 모르지. 내가 그 이름을 꺼냈을 때 얼마나 얼굴이 달아오르던지. 런던에서 병이라도 난 거 아닐까? 그 아가씨는 늘 잔병치레가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 틀림없이 윌리엄스 양 때문일 거야. 아니면 아비뇽에 있는 여동생의 병세가 악화된 건지도 모르지. 그렇게 서둘러 떠난 걸 보면 그럴 법도 해. 어쨌든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덤으로 좋은 아내까지 얻기를 바랄 뿐이야.
이처럼 제닝스 부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추측을 바꾸며 열정적으로 떠들어댔다. 새 가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인 듯 확신했다. 엘리너 역시 브랜든 대령의 안위를 진심으로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닝스 부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호들갑스러운 놀라움과 온갖 상상을 함께 나눌 수는 없었다. 그 일은 그녀가 보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경탄과 추측을 이어갈 만큼 중대한 사건은 아니었다. 그 대신 엘리너의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메리앤과 윌러비가 이 일에 대해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특히 의미가 있을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하루하루 이어질수록 그것은 점점 더 부자연스럽고 두 사람의 성격과도 어울리지 않는 태도로 느껴졌다. 왜 그들은 어머니와 자신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것일까? 서로에 대한 태도만 보아도 이미 분명해 보이는 사실을 말이다. 엘리너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당장 결혼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윌러비가 자립한 신사이긴 했지만 부유하다는 근거는 없었다. 존경의 말로는 그의 영지의 연 수입이 600~700파운드쯤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생활 방식은 그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넉넉해 보였고 그는 스스로 가난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을 마치 비밀인 듯 감추는 이 기묘한 태도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았다. 그들의 평소 기질과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엘리너는 가끔 혹시 두 사람이 정말로 약혼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있는 한 메리앤에게 직접 묻는 일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윌러비의 태도만 놓고 본다면 애정은 조금도 숨김이 없었다. 메리앤에게는 연인만이 보일 수 있는 다정함을, 가족에게는 아들이자 형제처럼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코티지는 이미 그의 집처럼 여겨지는 듯했다. 그는 앨런햄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특별한 모임이 없는 날이면 아침 운동을 핑계로 나왔다가 하루를 통째로 머무는 일이 잦았다. 그날의 대부분은 메리앤의 곁에서 보냈고 그가 아끼는 사냥개는 그녀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특히 브랜든 대령이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 그는 유난히도 주변 모든 것에 깊이 애정을 드러냈다. 마침 대시우드 부인이 봄이 되면 코티지를 조금 손볼 계획이라고 말하자 그는 정색하며 반대했다. 정이 들어 이미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무슨 변화가 더 필요하겠느냐는 듯한 태도였다. 뭐라고요? 그는 거의 외치듯 말했다. 이 사랑스러운 코티지를 고치신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제 감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벽에 돌 하나도 더 얹어서는 안 되고 크기도 단 한 치도 늘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너가 말했다.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엄마께서는 그럴 돈이 없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 재산을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 차라리 늘 가난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네요, 윌러비 씨. 대시우드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이곳에 대한 애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집을 고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봄에 결산을 해보고 여윳돈이 조금 남는다 해도 당신을 괴롭히느니 차라리 그냥 묵혀두는 편을 택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곳이 그렇게까지 완벽해 보이시나요? 흠은 전혀 없다고요? 제게는 완벽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행복이 깃들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집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충분히 부유하다면 콤 마그나를 당장 허물고 이 코티지를 그대로 분떠 다시 지을 겁니다. 어둡고 좁은 계단에 연기 나는 주방까지도요? 엘리너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 집에 속한 모든 것, 편리함이든 불편함이든 단 하나도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런 지붕 아래서만 어쩌면 저도 콤에서도 바턴에서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오히려 더 넓은 계단과 더 좋은 방들이 있는 집에서도 결국은 지금처럼 만족하시게 되리라 믿고 싶군요. 콤 마그나를 사랑하게 될 이유야 얼마든지 생기겠죠. 하지만 이곳은 제 마음속에서 절대로 다른 곳과 같은 자리에 놓일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시우드 부인은 기쁜 눈길로 메리앤을 바라보았다. 메리앤의 크고 맑은 눈은 윌러비를 향해 깊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말을 얼마나 또렷이 이해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1년 전 이맘때 앨런햄에 머무는 동안 바턴 코티지에 누군가 살고 있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위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면서도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이 지방에 내려왔을 때 스미스 부인에게서 들은 첫 소식이 바턴 코티지에 새를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쁨과 관심은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제가 이곳에서 누리게 될 행복을 예감한 탓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메리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 평소의 어조로 돌아와 말했다. 그런데도 이 집을 고치시겠다고요, 대시우드 부인? 상상 속의 개선으로 이 집의 소박함을 빼앗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사랑스러운 응접실을 그 뒤로도 함께 얼마나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이 방을 그저 평범한 현관으로 격화시킨다니요? 이 방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훌륭한 방이라도 줄 수 없을 만큼의 안락함과 기쁨을 품어왔는데 말입니다. 대시우드 부인은 다시 한번 그런 집수리는 결코 시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약속만으로도 전 안심이 됩니다. 그 선함을 조금만 더 넓혀주신다면 전 더없이 행복하겠습니다. 집뿐 아니라 부인과 따님들 역시 지금처럼 변함없이 저를 대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세요. 지금처럼 다정하게, 지금처럼 친절하게요. 그러면 이곳의 모든 것이 저에게 더욱 소중해질 겁니다. 그 약속은 흔쾌히 주어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내내 윌러비의 태도는 그의 애정과 기쁨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내일 저녁에도 오시겠죠? 그가 떠날 때 대시우드 부인이 물었다. 아침에는 부르지 않겠어요. 우리는 레이디 미들턴을 만나러 파크까지 걸어가야 하니까요. 윌러비는 4시까지 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이성과 감성 1부 14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인물, 윌러비가 등장했죠. 그 첫 등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를 맞고 다친 메리앤을 번쩍 안아들고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 마치 한 편의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 같은 등장이었죠. 거기에다가 잘생긴 청년으로까지 그려지니 메리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이에 브랜든 대령은 전혀 끼어들 수 없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생각해보면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지금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엘리너는 18세, 메리앤은 16세, 그리고 브랜든 대령은 35세로 설정되어 있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각각 한 10년 정도는 더해야 지금 체감하는 그 나이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그 35세라는 나이는 아니 지금으로 보면 여전히 아주 한창인 나이인데 작품 속에서는 거의 뭐 아주 늙은이처럼 그려지죠. 물론 메리앤의 시선에서 본다면 그 정도 나이 차이는 아주 충분하게 많게 느껴졌을 테지만요. 한편 엘리너와 에드워드의 관계가 차분하고 약간 조심스러운 온기의 미온수 같다면 메리앤과 윌러비의 사이는 아주 단번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온수처럼 보입니다. 서로 다른 결의 두 사랑이 이야기 속에서 나란히 놓이기 시작했는데요. 메리앤과 윌러비, 과연 이 뜨거운 감정은 이대로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